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들지만 보람차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육아가 워낙 힘든지라 이곳에서 매일 사연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말 못한 사연 하나는 품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지내왔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아직도 마음에 남은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은 바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 근처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주택에서만 쭉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 막 지난 아기와 아파트에서 사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서 큰 도시로 와서 살 걸 후회를 할 정도랍니다. 아파트 주변에 웬만한 편의시설이나 프랜차이즈도 다 있으니까 아기와 돌아다니기도 좋아서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남편이 쉬는 날이라 같이 동네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참이었죠. 저 멀리서 땅콩빵을 구워 파는 노점이 보이는데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즘에 붕어빵도 진짜 찾기 쉽지 않은데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땅콩빵이라니 신이 나서 남편을 이끌고 사 먹으러 갔어요.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만드시고 있었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먹어야 되나 위생 걱정에 순간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아저씨, 땅콩빵 3,000원어치 주세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는데 저는 심장이 오그라들 만큼 너무 놀라고 말았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정말 당신 맞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뒷걸음을 쳐서 멀뚱하게 서 있던 남편의 소매를 끌고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 발목을 팍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은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지금의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저 아이가 정말 당신 아기인 거야? 당신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네. 여보, 늦었지만 날 용서해 줄 순 없을까? 누가 당신이고 여보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네. 여보, 얼른 가자. 몇 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니 그때의 악몽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가면서 심장까지 빠르게 뛰더라고요. 그날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답니다.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학을 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가 볼게요. 남편과 저는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충 아는 사이였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가 하나뿐이라 계속 얽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고3 때 짝이 된 후로 급격하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남편의 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지으셔서 남편도 대학에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다른 도시로 가보려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지망했던 학교에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재수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읍내에 있는 약국 보조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 다 대학에 안 가게 되니 더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큰 도시로 나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읍내에 나올 때마다 제가 일하는 약국에 들러서 먹을 걸 사서 건네주기도 하고 퇴근할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기도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3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죠.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남편의 설득에 휘말려 들어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미 양쪽 부모님도 동네 이웃이라서 딱히 반대도 없었고 집안 수준도 비슷비슷해서 결혼식도 수준에 맞춰 평범하게 끝냈죠. 근데 결혼식 끝내자마자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에 민식이 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해라. 따로 집 얻을 필요가 뭐 있냐. 민식이는 여기서 농사일하는데 읍내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지껏 아무 말 없으셔서 전 당연히 나가 사는 줄 알았는데요. 집 얻어줄 거였으면 결혼식 전에 다 정했겠지. 어려서 그런가 맹해서 그런가 뭘 아는 게 없네. 그렇게 알고 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해라. 혼수해올 필요도 없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도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집은 언제 알아볼 거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피하는 눈치가 있긴 했는데 사실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원룸 알아보고 있다며, 부동산에도 다녀왔다며, 근데 시댁에서 살자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나 속인 거야? 야, 속이긴 누가 속여. 말을 그렇게 하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맨날 새벽에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읍내에서 살아? 넌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던가. 그럼 내가 이해하고 시댁 들어갈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야. 뭔 마음의 준비를 해. 어차피 니네 집에서 바로 지척으로 옮겨와서 사는 건데. 친정도 가깝고 얼마나 좋냐? 넌 복 터진 줄이나 알아. 어떻게든 둘러대는 남편을 보자니 속은 것 같고 너무 답답했지만 결혼을 물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시부모가 이미 말을 해놨는지 그냥 들어가 살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시골은 도시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어른들 말을 더욱 따라야 하고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관습도 많고요. 심지어 남편에겐 2살 어린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 방이 바로 옆방이더라고요. 민망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시댁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농사를 짓는 집이라 그런지 친정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읍내 시장에서 속옷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아도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집 마당에 작은 텃밭조차도 없는데 시댁은 쌀 농사에다 넓은 밭에는 진짜 다양한 채소들을 엄청 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첫 해에는 고추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제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지금도 고춧가루라면 쳐다도 보기 싫답니다. 남편은 새벽 6시면 밭에 나가고 저는 8시에 읍내로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출근하려고 방을 나오면 시모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였어요. 지금이 한창 바쁠 땐데 저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분이나 쳐바르고 나가니 원. 어머니, 저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라고요. 누가 들으면 놀러 가는 줄 알겠네요. 네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할 때마다 얼마나 쥐어받고 싶은지 아냐? 네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고추 딴다고 허리가 부러진다. 네 남편 힘든 거 알면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도와라. 어머니, 저도 저녁까지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오자마자 저녁까지 차려야 하고요. 아버님이 아침밥 하라고 하셔서 아침밥도 차려야 되고요. 또 말대꾸. 내일부터 1시간이라도 고추 따고 읍내 나가. 알았어?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쏘아대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일한다고 화장하고 번듯하게 옷 입는 게 못마땅한 모양인 듯 했어요. 저도 집에 들어앉아서 일바지 입고 농사를 짓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농사일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부가 며느리한테
아침밥도 못 얻어 먹는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결혼하고 일주일 됐을 때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일 밥하고 국해서 밥 차렸고요. 시댁은 그동안 밥을 어떻게 먹었던 건지 농사지은 채소로만 먹고 살았는지 식탁에 고기나 생선 올라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가끔 퇴근하고 고기를 사가곤 했거든요. 그럼 아주 시부모나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걸신 들린 것처럼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갔더니 이젠 아예 일주일에 3번은 고기 사오라고 그렇게 저를 들볶는 거 있죠. 저는 퇴근해서 저녁밥 차리면 금세 밤 9시 되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는데요. 시모는 제가 농사일을 안 거둔다고 매일 나가 노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답니다. 어찌나 밭에 안 간다고 시모가 눈치를 주는지 결국 다음 날부터 아침 6시에 나가서 남편을 도와 고추를 따고 회사에 출근을 했네요. 해본 적 없던 밭일을 하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끊어질 것 같았는지 1달 넘게 물리치료 받으며 고생을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부랴부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죠. 오늘은 고기 없어요? 어제도 없더니만. 형수, 오늘 돼지고기 좀 사오지. 맨 다 풀밭이네. 그래, 넌 맨날 돈 번다고 읍내 나가서는 고기 한 근을 못 사오니? 네 남편도 밭일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데. 네, 내일은 사올게요. 오늘 늦게 퇴근해서 마을버스 놓칠까봐 그랬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도 1달에 1번 먹었다던데 이젠 시모며 도련님이며 이틀이 멀다 하고 고기 타령을 해대니 황당하더라고요. 제 월급의 절반은 고기 사는데 돈을 다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쳇바퀴 도는 생활을 이어나갔고 어느새 세월은 흘러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어가고 있었죠.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그 지옥 같던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부는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도 아들만 둘을 낳아서 시부 집안에서 그걸로 대접을 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 2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느니 그런 얘기를 엄청 자주 들었는데요.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시부모는 눈에 띄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소식 없냐?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아? 도대체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나이도 어린데 왜 도대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 소리를 매일 아침 7년 가까이 들으니 진짜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시댁에서 저는 손주를 낳아야 하는데 하자가 있어 낳아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시부모 지인의 손주라도 보고 오는 날이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 옆편네 며느리는 나이가 39이라더라. 39에도 애를 낳았는데 도대체 넌 무슨 하자가 있길래 애가 안 들어서냐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건 예사였고 언젠가는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제 뒤통수를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시모에게 한마디라도 하며 대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너무 위축이 되고 그냥 맞고만 있었네요. 시부모는 친정 부모님도 점점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 지척인데도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음식하느라 집에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시모는 우연히 친정엄마를 길에서 보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나이가 20대인데 애가 안 생겨? 그럼 한약이라도 지어다가 좀 먹이던가 음식을 좀 해오던가 해야지. 주원 딸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이 옆에 내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어? 어떻게 키웠냐니? 금지옥엽 내 딸 데려다가 해보지도 않은 농사일 시키면서 구박이나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애가 몸이며 마음이 편해야 애도 들어설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천하의 못된 시험인 줄 알겠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소박당했을 위인을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할 것이지. 제가 이혼하고 나서야 저에게 말을 해주신 건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해가 될까봐 말도 못하시고 시모의 행패를 다 견뎌오셨던 거죠. 어쩐지 언제인가부터 친정엄마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이며 각종 즙이며 음식을 계속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죄송해서 눈물이 난답니다. 남편은 딱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기라도 보이면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슬그머니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 일쑤였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사실 언젠가는 아기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30대가 넘어가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난임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병원에 가서 둘 다 검사 좀 받아보고 시험관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그럼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먼 데를 어떻게 다니냐? 그리고 시험관 하면 돈 엄청 드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 내가 알아볼게. 일단 병원 한번 가보자. 지금 한창 바쁠 땐데 거길 어떻게 다니냐? 한번 가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잖아. 아, 그리고 뭘 그렇게까지 해. 생기면 생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당신은 어머님이 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나 혼자 꾹꾹 참으니까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모른 척을 하면 내가 아예 당신한테 하소연도 안 해. 내가 나만 위해서 병원 가보자고 해? 당신도 아기 원하잖아. 길에서 애들만 보면 눈도 못 떼는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임신하냐? 네가 못 갖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암튼 지금은 못 가니까 겨울에 좀 한가해지면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남편은 성질을 내며 대화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도 계속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미루기만 할 뿐이었죠. 임신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속이 말라 비틀어지는 제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점점 더 저를 무심하게 대해가더라고요.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오랜 기간을 사귀면서 우리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할 친밀함이 있다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서로만 아는 비밀도 많고 공유한 추억도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현실이었고 어느새 남편은 저와 대화도 피하고 집에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은데 왜 아기를 가지려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시모의 구박과 늘 못마땅한 눈초리에서 벗어나서 하루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대형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더군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니 글쎄 거기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떡하니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를 비롯해 저와 남편 모두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벌써 혼인신고까지 했단 말이야? 이를 어쩌면 좋아? 요즘엔 국제결혼이 대세야. 제대로 된 한국 여자가 이 시골로 들어와서 나랑 결혼을 하겠어? 어차피 40 넘어도 못해. 어리고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좋아? 우리 마누라 이제 22살이야. 내가 먼저 손주 안겨드릴게. 손주? 아유, 그러면 되겠네. 어차피 쟤는 글렀으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손주 욕심 좀 부려보자. 자자, 이쪽으로 들어와라. 저는 그렇게 어린 티가 나는 베트남 출신 동서까지 한 집에서 지내며 또 갖은 고생을 더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제가 막 시집 왔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배려도 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났을 때부터 그건 저의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모에게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시모가 솔솔 녹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바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끝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못 가져서 구박을 받는다는 걸 알아보고 시모에게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거 못해. 나 졸리다. 건강해야 아기 가진다.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건 첫째가 하면 되니까 너는 얼른 손주 안겨줄 생각만 해. 들어가라.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밥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서성거리며 돕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요. 몇 주 지나고 나서는 시모가 뭐만 시키면 못한다고 하면서 저를 빤히 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답니다. 엄마, 나 청소 힘들다. 배가 아파요. 그래? 배가 왜 아파? 그럼 좀 앉아있어. 야, 네가 마당 좀 쓸어. 저는 또 바보같이 대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죠. 도대체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사과를 씹어 먹으며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을 무표정으로 지켜보던 동서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갓 시집온 동서에게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났죠.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다 22살 동서한테까지 내가 구박을 받아야 돼?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살아야 돼? 나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나가 살아. 너는 어떻게 어린 재수 씨보다 생각하는 게 어리냐?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게? 돈은 있고? 그래, 그동안 당신이 피해와서 말도 못했는데 도대체 1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돈 한 푼 저축을 못해? 맨날 하루 벌어 하루 살아? 시댁에 돈 다 들이고? 농사가 다 그런 거지. 그럼 아버지 땅에서 농사 짓는데 나 혼자 홀랑 다 먹냐? 여기가 내 집인데 가길 어딜 가. 다 네가 애를 못 낳아서 벌어지는 일인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말 다 했어? 애는 나 혼자 낳니? 너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술도 좀 줄이고. 웃기고 있네. 내 친구들은 나보다 술을 더 먹는데 다 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지가 문제 있는 걸 어디서 화풀이야? 에이씨. 남편이 저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공감해주려고만 했어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요. 저는 모든 걸 제 탓으로만 미루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시댁은 남편의 집이지 평생 청소하고 밥하며 살아도 절대 저의 집이 될 수는 없단 것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갔고 이혼을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죠. 몇 달이 흘러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고 시모는 출근하려는 제 팔목을 딱 잡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뭔 일을 한다고 난리야. 오늘 하루 일 나가지 말고 장 봐다가 생신상 딱 차려드려. 알았어? 어머니,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던가 어떻게 오늘 당장 일을 빠져요. 아니면 저녁에 다들 읍내 나오세요. 오랜만에 갈비 먹으러 가요, 그럼. 이게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는 밥하기 싫다고 수 쓰는 거냐? 네가 갈비거리 사다가 직접 재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약국에 전화하리? 망신 한번 당할래? 충분히 직장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루 병가를 내고 생신상을 차려야만 했답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동서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옆에 세워뒀는데요.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자꾸 딴 척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시킨 일을 반대로 해놔서 제가 또다시 해야 하니까 손만 더 가고 너무 화가 났답니다. 동서, 씻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어떡해. 다 건지라고. 아, 비켜봐. 제가 동서를 밀어내고 다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지막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들리는 욕짓거리에 제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답니다. 동서,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애도 못 가지는 게. 뭐?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딴 말을 해. 너 한국말 못한다며? 너 거짓말한 거지? 너 정체가 뭐야?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시모가 달려왔는데 갑자기 동서가 뺨을 한 손으로 붙잡고 스르르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얘 때렸냐? 이게 아주 막 나가네. 감히 우리 손주 볼 몸에 손을 대?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모를 확 밀어냈죠. 그놈의 손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얘 때린 걸 봤어요. 오히려 얘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만 꺼져줄 테니까 원하는 손주 많이 보세요. 이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진작 소박을 놨어야 하는데. 아이고 분통 터져.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는. 저는 저에게 악을 쓰는 시모와 그런 저를 뒤에서 비웃으며 보고 있는 동서를 뒤로 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고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큰 도시에 사는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해버렸죠. 참 황당한 건 제가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에겐 전화 한 통도 안 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친정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분해하시면서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간신히 말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며느리라는 게 집 뛰쳐나가고 누구한테 배운 짓거리야? 이참에 아주 잘 됐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 아는 동생 소개시켜준단다. 우리 아들도 어린 여자 만나서 자식도 낳고 살게 당장 이혼해.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네요. 바로 이혼할 테니까 다신 우리 집 근처에 발길도 들이지 말아요. 알았어요? 저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시모가 헤어지라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리곤 마치 짠 것처럼 남편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커피숍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고 너도 너대로 편하게 살고 나도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다. 너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다. 누가 들으면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 나야말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해방시켜줘서 고마울 정도네. 새장가 간다며?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저는 남편의 얼굴에 제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를 던져버리고 커피숍을 나왔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집도 남편 명의가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은 민망할 정도로 작은 액수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하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하고 잠드는 그 집의 식모였거든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것보다 큰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엄청 속상해 하셨답니다. 그 집구석에서 10년을 식모처럼 살았는데 돈 1,000만 원도 못 받고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니? 막말로 쫓아내는 머슴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려고 그 집이랑 더 얽히는 거 싫어요. 기다린다고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돈이야 내가 충분히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야말로 다신 그 집과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갔답니다.
밤낮으로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몇 주가 지났고 정말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이 되었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 혼자 소소하게 즐기며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혼의 아픔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리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적으로 만나 밥도 먹으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이어나갔죠. 대리님도 저처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런지 통하는 점도 많았고 전 남편과는 다르게 지적이고 다정한 면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용기를 내어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재혼하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0년 가까이 그토록 바래왔던 아기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또 마냥 행복할 수도 없는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혼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남편이 아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 혼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말이죠. 나 임신한 것 같아. 사실 진짠지 아닌지 믿기지가 않아. 사실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 난 정말 기쁜데 우린 아직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게 진짜야? 나야 정말 고맙고 기쁘지.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 생각은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 선물이 찾아오다니 정말 고마워. 우리 둘을 닮은 아기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우리 배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식 서두르자. 정말이야? 나랑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야? 나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이 바보야, 당연하지. 당신이랑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생각했었어. 내가 그동안 믿음을 못 준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랑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지금의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하며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재혼이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죠. 아기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마치 거짓말처럼 제 품에 저의 아들이 안겨 있더라고요. 30대 후반에 육아를 하려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아기의 웃는 얼굴만 보면 가슴 깊이 행복감이 밀려왔죠. 저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아기와 함께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죠. 그 땅콩빵을 사러 가기 전까진 전 남편과 전 시댁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초라한 행색의 전 남편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했지만 만나면 꼭 이 말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했던 일 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제 와서 무슨 용서가 필요해? 다 지난 일이고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쪽도 다 잊고 사세요. 저 아기 정말 네 아기인 거야? 정말 잘됐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 참나, 혼자 아침 드라마 찍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리 비켜. 남편이 흑흑거리며 울자 기둥에 손이 묶여있던 늙은 여자가 남편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시모였거든요. 시모는 머리가 산발이고 눈은 이상하게 초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모차에 있는 아기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 광채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내 손주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내 손주를 훔쳐갔어.
내 손주! 기둥에 줄로 손이 묶인 채 아기에게 다가오려고 손을 휘젓는 모습이 좀비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순간 시몬은 무슨 괴력이 생겼는지 글쎄 줄을 끊어내고는 아기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의 남편이 시모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버렸답니다. 시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 손주라고 계속 울부짖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오싹한지 저는 서둘러 남편 팔을 잡아 끌고 도망쳐버렸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려는 시모를 잡고 저를 멀거니 보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네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을 본 쪽을 피해서 다녔답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서 마주치진 않을지 겁도 나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마주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친정 부모님은 계속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싫던 좋던 시댁의 사정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한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이제야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한 뒤에 남편은 한 달 만에 재혼을 했다고 해요. 베트남 동서가 친한 동생이라면서 소개시켜줬다는데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서 속전속결로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된 거죠. 심지어 그 여자는 2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명의 베트남 여자에게선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시모는 점점 그 둘을 구박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시모한테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바로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그 모진 구박을 참으며 버텼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요. 전 남편 멱살이라도 끌고 검사를 하러 갔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알았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긴 하지만요. 남편은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자 농사일까지 다 접고 술만 마시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는 그런 남편을 어쩌지도 못하고 농작물 수확도 못해 당장 쓸 생활비도 없는 지경까지 갔다네요. 그러나 더 큰 일이 닥쳤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헤집으며 다녔어요. 이것들 어디 갔어? 엄마, 이것들 나갔어? 어디 갔냐고. 누구? 네 처? 몰라. 아침까진 보였는데 어디 갔나? 그러고 보니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엄마, 큰일 났어. 여기 이 서랍에 땅 문서 있던 거 맞지? 없다고. 이것들이 다 들고 튀었다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좀 말해봐.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대. 그거 이자 갚으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는 부동산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우리 땅이 팔렸다는 거야. 땅이 팔리다니 누가 땅을 팔아? 우린 땅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네 말로는 그것들이 다 팔아서 날랐다는 거야? 땅 문서 얼른 찾아봐. 아이고. 그렇게 경찰까지 와서 도망간 베트남 여자들의 행적을 쫓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이 알려준 바로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현지 브로커와 작당을 하고 한국 남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위장 결혼을 한 여자들이었답니다. 벌써 한국 남자와 몇 번의 이혼을 했고 한국말도 수준급이었다는데 시부모와 자기 남편들 앞에서는 한국말을 못하는 척했던 거였죠. 어쩐지 동서가 저한테 욕지거리를 내뱉을 때 진짜 본 모습을 본 것 같아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댁은 땅도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맡게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시부는 땅이 팔렸다는 걸 알고 중풍으로 쓰러져서 아직까지 집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해요. 도련님은 누워만 있는 시부를 간호하다가 못 견디겠다면서 집을 나가서 연락두절이 되었고요. 시모 역시 큰 충격을 받아서 전부터 조금씩 알아왔던 치매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네요. 시모는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전 남편을 붙잡고 제 얘기를 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해요. 야야, 우리 첫째는 어디 갔니? 읍내 고기 사러 갔나? 요즘 들어 통 보이질 않는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놈의 손주가 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더니. 아니 그럼 걔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앞장서라. 친정집에 있을 거 아니야. 얼른 잡아오게. 걔가 나간 게 아니라 엄마가 이혼시켜 내쫓았다고. 나한테 그 베트남 기집애랑 결혼하라고 손주 봐야 된다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엄마 손주 욕심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고. 당연히 잘 살길 바라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처참하게 망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시모가 손주 욕심을 부리다가 벌어진 일이라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땅콩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집에는 이미 시부가 누워있고 정신이 나간 시모를 집에 같이 둘 수가 없어서 장사하는 곳마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녔다는데요. 시모는 치매가 걸렸어도 손주는 포기를 못했는지 길에서 아기만 보면 내 손주라고 악을 쓰며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해요. 아기 엄마들은 도둑년이라고 때리려고도 해서 벌써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이 시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다시는 그 집구석 얘기는 너한테 하지 않으려고 했다. 혹시나 그 집 인간들이 널 찾아갈까봐 네 아버지가 엄청 단속했지. 다 너한테 저지른 일 되돌려 받은 거니 난 오히려 속 시원하다. 이젠 그 집구석 얘긴 다시 물어보지 말고 지금 네 가족하고 잘 살기만 해. 친정엄마는 이야기를 끝내시며 저한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죠.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지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시댁의 나쁜 소식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아예 잊고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대충만 얘기해주고 말을 아꼈답니다. 저는 그날에 다시는 안 보고 싶었던 시모의 얼굴을 우연히 마주쳐서 너무 놀랐고 우리 아기를 향해 달려들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머릿속에 떠올라서 꿈에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일들이 아직 잊혀지지도 아물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지나간 세월에 대해 용서를 바랬지만 저는 용서도 동정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려고 해요. 그냥 현재의 남편과 아기와의 새로운 삶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답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제 행복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저보다 더 기막힌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저의 지나온 세월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한 끝에 사연을 보낸 42살 여자입니다. 아직도 저한테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엄청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은 저희 남편과 가족, 아주 가까운 지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하도 답답한 나머지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아가씨가 잘못된 사람인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과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시누이들도 이런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궁금증도 같이 풀고자 이 길고 긴 사연을 적게 됐네요. 동갑내기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친구였다가 연애를 하여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남편한테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일부러 만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전 연애하면서 굳이 가족들을 미리 만날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해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아가씨가 매우 별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아가씨는 기본적으로 좀 이쁘게 생긴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싸가지 없게 생겼지만 이쁘게 생긴 건 분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아가씨는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생긴 편이지만 착하게 생기지 않다는 말로 인물값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완전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걸러서 얘기하지 않고 생각한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요. 예를 들자면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때 아가씨를 처음 본 자리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나영이에요. 예전부터 언니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언니 엄청 착하고 이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왔었는데 생각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네요. 야, 너는 무슨 이런 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해.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오빠가 예전부터 그랬었잖아. 새언니 될 사람 엄청 청순하고 귀엽다고. 내 눈에는 막 귀엽고 그렇지는 않아서 하는 말이야. 오빠 콩깍지 제대로 씌었구나? 넌 사람 면전에 대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너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아이고 사돈,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해야 할 말 해선 안 되는 말 잘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세아가, 내가 얘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솔직하고 좋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애교 수준으로 이제껏 엄청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선 아가씨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면 방금 말한 그대로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성격이고 게다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백수예요. 대학교 졸업한 뒤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몇 개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달씩만 하고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돈 벌기 너무 싫고 다른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일하기 너무 힘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재력이 있으신 편으로 건물과 땅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가씨가 시부모님의 재력을 믿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심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씩 현금만 100만 원씩 용돈으로 받는 편이고 게다가 신용카드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님께 들어보니 한 달에 신용카드 값만 1000만 원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3,400만 원은 사용한답니다. 시부모님께선 이 정도 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지만 의외로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돈이 많은 재력가라는 걸 모르고 있으신 지인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검소하게 사려고 하시는 시부모님과 다르게 아가씨는 명품이란 명품을 모조리 사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거나 친구들한테 뽐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믿고 아가씨한테 접근한 친구들과 남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네요. 아가씨한테 빼먹을 수 있는 거 모조리 다 빼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아가씨는 우울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시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것저것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 극복을 명품으로 해결한 사람 우리 아가씨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아가씨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였어요.
외향적이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수준인 아가씨와 다르게 저는 조용조용하고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크게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워낙 조용조용하니까 할 말도 못하고 소심한 사람인 줄 아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뿐이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손해보는 일 절대 당하지 않고요. 화가 평소에 없을 뿐이지 그 대신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앞뒤 없이 화를 내는 편인데요. 그런 저의 성격을 유일하게 건든 시댁 식구가 바로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저의 성격을 건든 첫 번째 사건인데요. 한때 아가씨가 성형이 엄청 빠져있던 시기가 있어요. 아가씨는 총 6번 성형을 해왔었는데요. 쌍꺼풀, 뒤트임, 앞트임, 코, 턱, 이마까지 총 6군데를 성형해왔어요. 저와 남편이 이제 막 결혼했을 때가 아마 4번째 성형했을 무렵으로 그때가 코를 건든 시기였는데요. 원래 본판이 이쁜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성형 때문에 특유의 자연스럽고 이쁜 얼굴이 다 사라진 케이스인데요. 제가 옛날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쁜 얼굴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예전 모습이 더 낫다고 봐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로 6번까지 성형을 연달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코 재수술을 하겠다며 시어머님께 돈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지금 코끝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도 안 와. 너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는 있어? 너 예전 얼굴 하나도 없어. 지금 너 내 딸 아닌 것 같아. 얼굴 싹 변했다니까. 변하려고 성형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전 얼굴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고 누가 성형을 하겠어, 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부탁할게. 절대 안 돼. 너 얼굴에만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 그것도 내 돈으로만. 너희 아빠 또 너 성형수술 시켜줬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엄마도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성형비 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 이제까지 시어머님이 아가씨 성형 비용만 2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끝까지 성형하지 말라고 반대했었는데 그런 아버님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 고집대로 성형한 결과 아버지한테 제대로 혼났다고 들었어요. 약 3개월 동안 용돈이 끊기고 한 달 동안 외출 금지까지 당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금방 까먹은 건지 이번에 또 성형하고 싶다고 시어머님께 엄청 징징거렸었네요. 아버님께서 아가씨 한 번만 더 성형시켜주면 어머님 카드까지 압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신 상태라 어머님도 아가씨의 성형을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아가씨는 7살 어린애가 된 것처럼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는데요. 그런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말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원래 저한테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갑작스러운 아가씨의 내방에 놀란 저는 급하게 시원한 커피 한 잔과 과일을 대접했어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로? 왜요? 전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껏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됐고, 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언니도 알죠? 우리 엄마도 이제 나 성형 안 시켜주는 거. 원래 엄마가 모두 지원해주던 부분인데 아빠 때문에 엄마도 이제 성형 안 시켜주더라고요. 딱 마지막으로 코 재수술 하고 싶은데 하필 이때 아빠가 엄마한테 겁주는 바람에. 언니가 이번에 제 성형 비용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혹시 있을까봐 돈 조금 모아둔 게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언니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전혀 해줄 생각 없어요. 어머님도 안 해주겠다는 거 왜 제가 해드려야 해요? 언니 모아둔 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계속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쓰라고 있는 돈 저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주면 안 돼요? 모아둔 돈이 있어도
그거 다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지 아가씨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아가씨가 달라고 말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아가씨 태도가 참 웃기네요. 따지고 보면 돈 빌려달라고 말하러 온 사람이면 예의 좀 갖추고 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내가 아가씨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와,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시부모님 못지않게 제 친정도 어느 정도 부유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친정과 별개로 제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걸 알고 있던 아가씨는 그걸 믿고 저한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분명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전 아가씨에게 돈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살갑고 잘해주기만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아가씨한테 잘했었겠죠. 근데 아가씨는 저한테 잘해준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예의 없게 대해온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가씨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유세라니요? 제 돈을 그냥 아가씨한테 안 준다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끝까지 해야겠어요? 돈 안 줄 거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참, 돈 안 주실 거면 카드라도 주세요. 할부로 해서 매달 갚을게요. 전 절대 안 빌려줄 거니까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아가씨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좀 빌려줘요. 언니 돈 많잖아요. 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가씨는 저한테 카드와 돈을 빌려달라고 우기고 전 절대 안 준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가씨가 저한테 돈 달라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남편은 버릇없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아가씨의 모습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도착한 남편을 보고 아가씨는 몹시 당황했죠. 사실 아가씨는 남편 몰래 저한테 돈을 빌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왔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왔던 거였죠. 오빠, 언제 왔어? 생각보다 빨리 퇴근했네?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돈이라니? 너 지금 나 몰래 돈 빌리려고 온 거야? 엄마가 끝까지 안 주니까 오빠한테 이렇게 들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언니도 끝까지 돈 안 빌려주네? 오빠도 돈 조금은 있을 거잖아. 딱 한 번만, 응? 너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살 거야? 돈 필요해도 그렇지 새언니한테까지 찾아와서 돈 빌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 당장 나가. 너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당장 가. 돈 빌려줄 때까지 절대 안 가. 내가 평소에 오빠나 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 잘 안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한 번쯤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집에 안 가겠다는 아가씨의 진상짓에 결국 시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아가씨는 거의 애처럼 울고 있던 중 시어머님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희 집에 급히 도착하셨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 당장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어머님, 아버님, 잠시 물 한 잔이라도. 아니야, 너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자야지. 나 이 계집애랑 얘기 좀 해야겠다. 시어머니께선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님은 역대급으로 화를 엄청 내셨다고 들었어요. 뺨까지 맞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분간 아가씨가 쓰고 있던 신용카드 정지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던 아가씨는 거의 3달 정도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고 용돈도 받지 못하여 집에만 있었다고 하네요. 성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 조건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용돈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에 대해 슬슬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가씨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래전에 이미 접은 상태였지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목표였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이제껏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났었는데 다들 아가씨 돈만 탐내던 나쁜 남자들이라 이제 본인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 놀고 먹고 사는 것 같더니 주변 친구들이 슬슬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결혼을 해야 할 것만 같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눈치였어요. 몇 번 선자리에 나갔었지만 워낙 아가씨가 푼수이며 직업조차 없으니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땐 그래도 젊고 이쁜 걸로 매력 어필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20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취집이 꿈이라고 하던 신우이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나갔던 주선자리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을 보고 나서 밖에서 시어머님과 아가씨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나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신우이가 선본 남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 회사 하나 운영 중이라고 하네. 키도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고 회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보여. 차가 좋고 게다가 시계까지. 차 한 대 가격인 걸 차고 나왔더라고. 아가씨, 그 남자 착한 것 같아요? 너무 돈만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돈 잘 벌고 게다가 잘생긴 게 중요하지. 사실 주변 친구들 다 하나같이 능력 하나도 없는 남자들이랑 사귀더니만 그 남자들이 어느 순간 성공해서 큰돈 만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엄청 떵떵거리고 살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옛날에 남자친구 못났던 건 생각 못하고 성공하니까 그때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남자친구 안 사귀고 혼자 지내니까 날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야, 그 친구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남편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 함부로 안 버리고 끝까지 옆에서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 당연히 성공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는 그런 애들이랑 다르게 남자 얼굴만 보고 사귀느라 이제껏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다 남자한테 뜯기기나 하고. 너나 잘해 너나. 오늘 선본 남자가 아무리 사업가라고 해도 너무 믿지 마. 사람 한 번 보고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 아가씨는 남자 보는 눈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본 남자가 잘생기고 돈 많은 청년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딱 한 번만 보고는 전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믿지 말고 몇 번 더 만나보고 이 사람 괜찮다 싶을 때 연애하든 결혼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어머님과 저의 말을 무시하고 벌써부터 결혼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도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애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결혼하자는 말을 은근슬쩍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님은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딸과 결혼해주겠다는 남자가 있을 때 어서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가씨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강해질 때쯤 슬슬 돈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껏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비용 전액 지원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일부만 지원해줄 뿐 그 이상의 비용은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결혼할 남자가 돈 많은 청년 사업가라고 해도 여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보니
신우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런 아가씨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부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요. 퇴근하고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같이 만나 약속한 가게로 갔어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가씨가 만나자고 한 이유를 듣게 됐는데요. 언니,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는 거 알지?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아빠랑 엄마가 7천만 원까지만 줄 생각이라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주겠다네. 딱 1억 채워서 시집 가고 싶은데 오빠랑 언니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줄 수 있어? 3천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아?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줘야 하냐? 그러니까 돈 좀 모으면서 살지. 그래도 너가 내 동생이고 오빠로서 아예 안 줄 수 없으니까 딱 1천만 원만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맞아요. 3천만 원까진 못 줄 것 같아요, 아가씨. 우리가 1천만 원만 도와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주신 돈이랑 잘해서 결혼 준비 잘해봐요. 그럼 8천만 원밖에 없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은 알고 있어요? 그걸 왜 저희한테 따져요? 그럼 이래서 돈 모아두지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놀기만 해놓고 왜 우리한테 돈 안 주냐고 징징거리면 어쩌자는 건데요. 우리는 뭐 돈을 편하게 버는 줄 알아요? 오빠랑 언니 결혼할 때 엄마 아빠한테 지원 받은 거 많았을 거잖아요.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지원 전혀 안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껏 벌어놓은 돈으로 시작했고 지금 살고 있는 신축 34평 아파트도 열심히 돈 모은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회사, 집 이런 거 운이 좋아서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모든 걸 다 편하게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할 때 그걸로 결혼해. 그 돈도 절대 적은 돈 아니야. 남들은 그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쥐뿔도 안 한 주제에 말만 잘하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쥐뿔도 안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워낙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해줄 게 전혀 없었겠죠. 언니도 부족하지 않은 친정 두고 있는 입장이면서 정작 제대로 들고 온 게 없잖아요. 몸만 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 몸만 오지 않았어요. 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보다 모아둔 돈이 더 많았을 정도였어요. 따지고 보면 아가씨야말로 몸만 들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제대로 이룬 일은 있어요? 취직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아가씨면서 왜 날 낮잡아보고 그러냐고요. 취집이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가 100억이나 1000억 이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달라고 한 것뿐인데 치사하게 그거 하나 못 빌려줄 수 있냐고요.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요?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매번 돈 달라고 하는 아가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거지 같네 정말. 언니 정말 재수없고 거지 같아요. 그깟 돈 하나 못 빌려줘서 이러고 있는 게 어이없거든요. 차라리 돈이나 빌려주고 잔소리 하든가. 너무 예의 없게 말하는 아가씨의 태도에 남편은 결국 화가 난 나머지 아가씨의 뺨을 때렸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남편한테 맞은 아가씨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때려? 오빠 요즘 내가 뭐만 하면 때리더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고쳐.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우리가 왜 널 도와줘야 하는 건데? 부모님이랑 우리가 널 도와주는 게 왜 당연한 것처럼 말하냐고. 솔직히 너 결혼하는 거 맞아? 결혼한다는 녀석이 이제까지 집에 결혼할 남자 한 번도 안 데리고 온 게 말이나 돼? 그 사람이 워낙 바쁘니까. 바빠도 그렇지. 너 그 사람 내 눈앞에 데리고 오기 전까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한테 돈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이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그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 비용 전부 내라고 하던지. 그리고 너 당장 언니한테 사과해. 몸만 왔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딴 말을 너가 왜 하는데? 엄마도 가만히 있는 걸 왜 너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놈이. 너 당분간 우리 볼 생각하지 마. 이날 남편한테 제대로 혼난 아가씨는 집에 가서도 시부모님께 엄청 혼났어요.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겸 시부모님한테 이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기 위해 아가씨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들은 순간 화가 엄청 나셨어요. 야, 너가 뭔데 오빠네한테 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7천만 원 주는 것도 모자라다고 했다며?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 게다가 새언니한테 몸만 왔다는 둥, 거지 같다는 둥, 그런 말 정말 했어?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시동생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엄마도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간다는데 고작 7천만 원밖에 안 줘? 너가 뭔데? 이제까지 엄마 아빠 돈만 축 내던 년이 7천만 원 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너가 더 거지 같아. 오빠는 장가 갈 때 우리 돈 하나도 안 가져갔어. 그리고 너가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너 새언니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한테 명품 가방이며 용돈 쓰라고 2천만 원까지 줬던 사람이야. 절대 몸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 나이에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 너 새언니 발톱 때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런 너가 새언니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전혀 없어. 엄마는 누구 편이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런 말 할 거야? 결국 시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자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벅머리로 쇼컷이 돼버렸는데요. 항상 긴 생머리만 고집하고 머리에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투자하던 아가씨는 이날 하도 울어서 탈수 증세까지 왔었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 입장에서 당연히 놀랄 일이죠. 그런 와중에도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던 아가씨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아가씨가 상견례 자리를 갖기 전 결혼할 남자친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기로 날을 잡았는데요. 같이 저녁 먹기로 한 당일 갑자기 아가씨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우리는 서둘러 아가씨한테 갔는데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은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고 시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아가씨는 엉엉 울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결혼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청년 사업가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가씨처럼 순진한 사람들만 꼬셔서 돈을 받아내던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에도 몇 명의 여자들과 결혼 약속을 잡아놓고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낸 뒤 잠수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가씨는 부모님께 받기로 한 7천만 원 모두 사기당하진 않았지만 약 2천만 원 가까이 뺏겼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2천만 원이란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끝까지 속만 썩이는 아가씨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아가씨는 결혼 사건 이후 한동안 쥐 죽은 듯이 지내는 듯 했어요. 시부모님도 화병까지 찾아올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지만 좀 진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전 임신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요. 한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기에 우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많이 지치고 우울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180도 확 달라졌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절 꼭 안아주시기까지 했는데요. 아이 하나로 이렇게 가족 전부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정작 아가씨는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임신한 게 반갑지 않은 눈치였는데요. 제가 임신한 순간부터 시어머님께서 산모와 아이에게 좋은 음식부터 영양제까지 한가득 챙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첫 손자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아이 갖기 힘든 몸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라 산모부터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거라고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 시누이는 온 가족이 저한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게 싫었었나 봐요. 질투가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갈비찜 좋아하지? 이거 내가 직접 재료 하나하나 다 사서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좋아. 이럴 때 엄마가 많이 먹어야지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는 법이야. 잘 먹겠습니다.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아기 낳고 집안일 자주 도와드릴게요. 너가 건강한 아이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나한테 효도야, 효도. 너랑 아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고작 임신한 걸로 엄청 유세 떠네. 임신한 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너는 제발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가족들 있는 앞에서 사소한 일조차 질투할 정도였는데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모두 뺏어가서 본인이 먹던가 시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몰래 훔쳐간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아가씨의 질투가 점점 심해지던 와중에 제가 유산까지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시부모님 아가씨 이렇게 주말에 만나 동네 공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임신할 때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들어서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절 데리고 여기저기 자주 드라이브 시켜주거나 동네 산책 정도 같이 해주시는 편인데요. 이번엔 아가씨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왔더라고요. 날도 좋아서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는데 아가씨와 어머니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공원 계단에 잠깐 앉아있으면 카페에서 음료 몇 개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와 전 계단에 앉아서 어머님을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아가씨, 여기 뷰 엄청 좋지 않아요? 사진 찍기 좋을 정도예요. 그렇네요. 언니 여기 앞에 서볼래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하늘이 맑고 공원 뷰가 너무 좋았었기에 아가씨가 공원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사진 찍기 위해 자리를 잡으려고 하던 찰나에 아가씨가 계단에서 절 밀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허우적거리다가 다행히 계단 난간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에서 밀친 아가씨 때문에 저는 발목이 접질리게 되고 계단에서 뒹굴 뻔했는데요. 다행히 발목만 접질렸고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자칫 제가 계단에서 굴렀더라면 아이를 잃게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나머지 엉엉 울게 됐습니다. 아주 서럽게요. 언니 표정 좀 봐. 언니 정말 놀랬나 보네요. 장난인데 왜 울고 그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우리 새아가 괜찮아? 다친 곳이라도 있니?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선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일단 제가 괜찮은지 상태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절 안아주셨고 다독여주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아가씨는 그저 깔깔깔 웃고만 있더군요. 시어머님은 화날 대로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아가씨 뺨을 연속으로 3대나 때리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은지 다칠 뻔했잖아. 장난이야. 장난 좀 친 걸로 왜 날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주 유난이야. 새언니 너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어. 너 이거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가뜩이나 배 나온 상태인데 너 때문에 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둬? 아가씨를 공원에 혼자 두고 어머님은 절 데리고 응급실에 같이 가주셨어요.
다행히 아이와 전 크게 다친 곳이 없었어요. 발목만 놀란 거였고 뼈가 부러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다행이던지 응급실에서 시댁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연락을 받게 된 남편과 시아버님은 절 엄청 기다린 상태였더라고요. 아가씨도 저희가 집에 도착할 때 맞춰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아가씨를 향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으이씨,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언니만 이뻐하고 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난 여기서 완전 왕따잖아, 왕따. 너가 애야? 질투 좀 난다고 임신한 사람을 밀쳐? 너 때문에 내 손자 잃을 뻔했어.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랑 아빠는 나보다 며느리랑 손자가 그렇게 좋아? 어? 내가 뭐만 하면 안 돼, 싫어. 이런 말만 하고 며느리는 우쭈쭈나 하고.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그 입 닥쳐. 너 때문에 내 아이 죽을 뻔했어. 절대 용서 못해. 알겠어? 한마디만 더 하면 너 경찰서에 넘길 거야. 이날 남편과 시부모님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의 신용카드부터 명품 가방, 신발 등등 모조리 뺏었어요. 게다가 지갑에 있던 돈까지 모두 다요. 아가씨는 신용카드와 돈 모두 뺏기니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카드만이라도 돌려줘. 어? 너 이제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자식 새끼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엄마, 아빠, 나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제발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돌려줘. 어머님한테 따로 들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가씨의 남자친구 이야기였는데요. 저한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기꾼 한 명 만난 뒤로 남자 안 만날 것처럼 살더니 언제부터 돈 씀씀이가 다시 커졌다고 해요. 한동안 집에만 있는 것 같더니 일주일에 6일을 밖에서 생활하는 것 같길래 시부모님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네요. 신용카드 값만 500만 원 이상씩 몇 달을 그렇게 썼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쓰면 신용카드 정지시킨다고 경고까지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써왔다고 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노래방에서 선수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연히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었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다네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선물 주고 돈 주고 하느라 돈이며 카드며 펑펑 썼다고 합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께서 아가씨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한테 그런 몰상식한 일까지 저지르게 됐고 결국 아가씨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신우이는 입고 있던 옷까지 까발려진 상태로 집에 내쫓겼어요. 속으로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시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가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으면 다 큰 딸내미를 땡전 한 푼 없이 밖으로 내보낼까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아가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당한 일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신우이의 행방에 대해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가?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임신이래. 눈앞이 깜깜해.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 더러운 자식 아이라도 가진 거야? 넌 여전히 제대로 사는 법이 없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였어? 넌 역시 안 되겠다. 나 너가 임신을 했든 죽을 것 같든
이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련다. 나 돈이라도 빌려줘 그럼. 나 앞으로 이 아이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아. 근데 이 몸으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거지 같은 자식.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돈이나 축내다니.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넌 이제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니?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도 얼쩡거리지 마. 너가 죽는다고 해도 장례식 절대 안 가. 어머님은 집에 있는 소금을 아가씨한테 뿌리면서 내쫓았어요. 이날 이후 아가씨에 대해 몇 가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께 들은 대로 선수로 일한 남자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순간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게다가 월세방 보증금까지 갖고 가서 아가씨는 돈이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궁핍하게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미혼모 센터를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하면 기형아 검사를 받거든요. 그 검사 결과 아가씨의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네요. 하지만 저와 관련 없는 일이다 보니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거나 한 건 없어요. 아가씨 때문에 제 아이가 죽을 뻔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뭐하러 그런 아가씨를 도와주겠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아가씨의 행방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껏 아가씨 때문에 날린 돈이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게다가 사고들을 수습하느라 힘들었던 시부모님은 이제 아가씨 때문에 남은 삶을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아가씨한테 주려고 했던 유산까지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전부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애초에 아가씨한테 나눠줘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던 찰나에 아가씨가 사고를 치게 되면서 줄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처음에 괜찮다고 거절은 했었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할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아가씨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님한테도 가끔 문자나 전화로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은 가끔 저한테 아가씨 때문에 고생시킨 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아가씨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잃을 뻔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한때 편하게 돈만 쓰면서 살던 아가씨가 질투와 남자 눈에 멀어서 결국 본인 인생을 망쳤어요. 앞으로 아가씨 때문에 마음 고생할 일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곧 태어날 아이만 신경 쓰고 살 생각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곧 태어날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세요. 전 이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남편을 보면 그 가족에 대해 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중심이자 어른인 시부모님도 어떤 사람인지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고생은 많이 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antasia.